해발 1169m,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어승생악. 이곳 골짜기에 동굴이 있다. 그것은 일제가 파놓은 지하 진지였다. 그들은 왜 이 산속에 땅굴을 팠을까? 일본군들을 위한 사무실 용도 혹은 지부, 이것이 우리나라다 총본부라고 얘기해요. 이 굴 파는 것이 총본부라고. 동굴은 제주 전역에서 발견된다. 오름과 평원, 해안 절벽을 개미집처럼 잠식한 동굴 진지들. 제주는 일제 최후의 요새였다. 제주도에 이처럼 많은 동굴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앞서 보신 것과 같은 동굴이 무려 700개에 이릅니다.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동굴들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군사용 진지로 구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와 태평양 전쟁, 과연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제주 서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서귀포 대정읍. 제주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인 알뜨르 평원이 있다. 마늘 농사가 한창인 들판. 그런데 밭 가운데 무언가가 있다. 거대한 무덤을 연상시키는 20여 개의 구조물. 자세히 보니 반구형 콘크리트 건물이다. 건물은 폭이 20m에 이른다. 높이 4m에 길이 10m. 아치형으로 올린 지붕과 벽은 모두 콘크리트로 지었다. 불과 얼마 전 지은 것처럼 탄탄하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그 비행기 들어가게 만든 거지 이게. 아, 이게 비행기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지금 공습 와가면은 여기 다 스물 걸로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언제 만드는 거예요? 그 평양 그 완 해방될 때에. 그런데 이 경납고는 여느 경납고와는 다르다. 1m 두께 콘크리트 지붕에 흙과 풀을 덮어 위장까지 했다. 그것은 적으로부터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제 군사 시설이었다. 하여간 여기서 뜨면 서쪽으로만 가 중국. 그때 중국 저 상해 폭격한다고는 그때 우리 말은 들었어. (1937년 8월) 일본은 중국 남경을 무차별 폭격했다. 사상 최초의 중국 본토 공습이었다. 일본군은 자신감에 충만했다. 세계 항공사의 유례가 없는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당시 폭격기가 출격했던 곳은 나가사키현 오무라 비행장이었다. 현재도 해상자위대가 주둔하는 일본의 항공기지. 해군 항공작전의 거점이다. 중일 전쟁 당시 상해와 남경을 폭격하려는 비행기들이 이곳을 출발해 서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임무를 마친 전투기들이 돌아온 곳은 오무라 기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제주 서남부의 모슬포였다. 당시 일본군의 공군력의 수준이라는 것이 본토에서 출격한 비행기가 중국 본토에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면 공중구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그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이 제주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본토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제주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다.
1936년 11월 17일 일본 해군 사령부는 기밀 훈령을 내린다. 새로운 항공기지를 건설하라는 명령이었다. 그곳은 제주 대정면 모슬포 일대의 알뜨르 평원이었다. 大日本帝国の当時の領土内で一番近い場所が最終島だったんです。で、日本のいわゆる本土ですねで一番近い大村飛行場ですねよりも約300キロ近いで上海までです、南京までは大体700キロぐらいで行けましたので要するに大日本帝国の対中国に対する最前線であったと。 일본 해군은 불시 착륙장이었던 알뜨르의 비행장을 확장해서 항공기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에 오무라 항공대 일부를 이전한다. 알뜨르에는 최신식 폭격기를 포함한 비행기 200대가 배치됐다. 일제는 남병에 대한 폭격을 본격화한다. 36번에 걸쳐서 연 600기에 이르는 폭격기를 투입, 300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후 알뜨르 항공기지는 한반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전략 거점이 됐다. 그들은 알뜨르에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예, 여기입니다. 이 입구에서부터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 옹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위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뭐 포탄이 쏟아지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는 통로가 나 있어요. 그 위쪽으로 해서 저기까지 통로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이거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이 만들어지죠.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넓네요. 이게 아마 여기서 회의도 하고 지휘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 치하 참호는 알뜨르 항공기지의 지휘소였다. 일제는 지상의 경납고와 동일하게 지하에도 콘크리트로 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에 항공기지의 운영에 필요한 부속 시설들을 구축했다. 전투기를 복원하고 수리하는 것은 물론 연료와 폭탄을 저장하는 시설까지 갖추었다. 왜 일제는 이곳에 이런 견고한 시설들을 구축했던 것일까? (1941년)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일제는 미국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일제는 수많은 제주 도민들을 알뜨르로 강제 동원하기 시작했다. 흙을 퍼다가 좀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거 지금 산이 있잖아요. 오름이 씨가 여기 흙을 파다가 이제 목도로 매가지고 요 노차원 데다 갖다 피우는 거지. 이거 가만히 아니야. 가만히 하면 여기다 노를 묶어서. 그래서 이 목도로 쓸어 매가지고 이거 비울 때는 이 두 사람이 오니까 여기서 심어서 이렇게 쏟으면 그 쏟아지는 거지. 대대적인 확장 공사였다. 1945년 일제는 항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알뜨르 비행장을 증설하기 시작한다. 이 공사로 70만 평방미터였던 비행장은 4배 가까이 확장됐다. 해안가의 한가로운 평원이었던 알뜨르는 길이 1,400m의 활주로에 콘크리트 경납고와 부속 시설들을 갖춘 거대 비행장으로 변모했다. 그것은 일찍이 한반도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항공기지였다. 이곳 알뜨르 비행장은
비행기의 이착륙은 물론 공격과 방어 태세까지 갖춘 일본 해군의 항공기지였습니다. 제주도에 일본 해군의 항공기지가 있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곳 알뜨르 평원을 깎아서 비행장을 조성했던 일본군은 역시 인근 산에도 의문의 행적을 남겼습니다. 알뜨르엔 평원을 감싸듯 나란히 서 있는 세 개의 오름이 있다. 지난 12월 이 중 가운데에 위치한 세달 오름의 실측 조사가 있었다. 인공적으로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어우, 길게 연결돼 있네요. 저기가 실질적인 입구 같습니다. 예, 한번 가보죠. 세달 오름의 지하엔 동굴이 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우, 굉장히 크네요. 예. 이건 뭐 한 3, 4m 되겠네요. 이게. 동굴은 성인 67명이 나란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갱돌은 오름 깊숙이 이어져 있다. 일제는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오름을 깎아 동굴을 뚫었다. 막다른 길이 나왔다. 불빛을 비추자 오른쪽으로 또 다른 통로가 보였다. 세달 오름의 동굴은 사방으로 뚫린 굴이 서로 연결된 사통팔달의 요새였다. 이렇게 거대한 동굴 진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터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토목기사들과 함께 동굴의 실체를 규명해 보기로 했다. 17.93 939m 동굴은 격자형으로 짜여져 있었다. 최대폭은 4m, 높이는 3m 50cm에 이른다. 차량 다니는 동굴은 이제 폭이야 일정치 않지만 그 높이가 한 4m 50 정도 규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 폭도 지금 한 4m 이상 나오고 높이가 거의 한 뭐 3m 이상에서 3m 한 50, 어떤 때는 뭐 한 4m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많이 함몰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막 차량 소통이 막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뭐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하단 차량이 다닐 만큼 거대한 동굴. 조사 결과 세달 오름의 동굴은 알뜨르 세 개의 오름의 지하를 관통하고 있었다. 이곳은 어뢰와 연료 등 폭발하기 쉬운 군수물자를 위한 지하 창고였다. 일제는 세달 오름의 정상에도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일본 고사포. 오름 꼭대기에 들어선 콘크리트 구조물. 여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좁은 입구로 들어가자 거대한 원형 공간이 나타난다. 뭐 이게 항공기를 사격하는 고사포 같이 진지다. 했던 그런 장소죠. 원형 진지에 둘렌 포탄을 넣는 곳과 병사가 대기하는 공간이 있었다. 직경 5m에 높이 1.5m. 일제는 진지 중앙에 거치대를 마련하고 멀리 해안이 바라다 보이는 지점에 고사포를 배치했다. (1945년) 당시 세달 오름에 배치된 고사포는 2문. 인근 서달 오름에도 고사포 2문. 비행장엔 고사기관 총 6대를 배치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는 미군의 제공권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고사포는 미군의 폭격에 대응하는 중요한 무기였다. 주로 남쪽에서 필리핀이나 중국 쪽에서 이 미군기들이 일본 본토를 공격합니다. 폭격을 하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그 비행기들을 일단 여기서 실제로 그 포사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비행장 일대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미군이 상륙해 들어오는 경우에 여기서 대공 그런 그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일제는 알뜨르 기지가 내려다 보이는 오름 위에 고사포를 배치해 비행장과 오름 지하의 창고를 보호했다. 이런 방어 진지는 해안의 송악산까지 이어졌다. 송악산 7부 능선. 이곳에 또 다른 동굴 진지가 있다. 제법 크네요 여기는. 조심하세요. 예, 들어가니 끊어. 송악산 동굴은 3달 오름거리는 달리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다. 벽면엔 굴을 뚫을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보시죠, 이렇게 지금 이 곡괭이 자국입니다, 이런 게 하나씩 이 곡괭이 자국. 바위를 곡괭이로 깨서 굴을 판 사람들은 제주 도민들이었다. 그들은 일제에 의해 동굴진지 공사에 강제 동원됐다. 먹을 것도 못 먹고 뭐 아주 배도 고프고 그게 괴롭죠. 그 일이. 아주 심한 노동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없죠. 몽둥이 들고 자꾸 돌아다니는데 일이 고달파서 좀 쉰 자리에서 재수 없으려면 얻어 걸리면 뭐 후드려 맞죠. 뭐. 항시 몽둥이를 뭐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많이 맞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또 이제 길이 있습니다. 이쪽 쭉 들어오십시오. 동굴은 능선을 따라 안으로 계속된다. 어느덧 높이가 낮아진다. 아예 무너져 내린 곳도 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은 그 자체로 공포다. 이쪽에. 주민들은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 11시간씩 굴을 팠다. 원래 굴러피가 있던가 이 부분 아니면은 이게 뭐 중간에 무너진 거죠, 이게. 예.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총 길이 1200m에 이르는 동굴은 산을 관통해 다른 내부적으로 출구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파악된 출입구가 27개에 이른다. 들어와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바깥에서 또 안부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자기네가 이제 본인들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도망가기도 쉽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안 밖으로 출입하기도 쉬운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송악산의 동굴진지는 미군이 상륙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전투용이었다. 마치 개미굴처럼 송악산 전체에 촘촘하게 구축됐지만 마을 주민들도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깊이 감춰져 있다. 일제는 이곳에서 은밀하고 치밀하게 방어선을 완성했다. 일제는 제주 서남부 일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해안 결전 기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알뜨르 비행장에는 콘크리트로 경납고를 조성해서 공습에 대비했습니다. 일대의 오름에는 지하 진지를 뚫어서 연결을 했죠. 그리고 그 정상엔 고각포를 배치했습니다. 이 고각포로 알뜨르 비행장을 엄호했습니다. 송악산 일대를 볼까요? 이 송악산 일대에도 동굴 기지를 조성해서 바다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적들을 감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들은 알뜨르 비행장에서부터 송악산까지 모슬포 일대를 하나의 요새화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 군사 시설이 필요했던 걸까요?
1944년 6월 16일 중국에서 출발한 67대의 미군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향해 진격했다. 그것은 B-29였다. 폭탄 8톤을 싣고 3,000km를 나는 B-29는 일명 하늘의 요새.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군의 최신식 폭격기였다. 중국 청두를 출발한 B-29는 일본 큐슈를 향해 비행했다. 목표물은 야하타, 일본 최대의 제철소였다. 최신 병기로 무장한 미군 최초의 일본 본토 공습.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큐슈 상공에서 B-29 7대가 격추된 것이다. 모슬포의 레이더 기지 때문이었다. (1944년 6월 15일) 밤 11시 31분 모슬포의 레이더는 제주에 접근해오는 B-29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는 즉시 큐슈의 방위를 담당하는 서부군에 알려졌고 53분 후 큐슈엔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일본 해군은 B-29 7대를 격추했다고 보고했다. そのちょうど西都と北九州をつないでみると、そのちょうどその線の真下ですねに最終島があったわけです。で、つまり最終島上空を B-20 が飛んでくるというところで、やはり事前に捕捉したい。で、捕捉した上で、迎撃ですね、飛行機の攻撃、それから、北九州のその八幡を守るための高射砲陣地ですね、それに連絡が行って、その B-29 に対する攻撃を行うという、そういった体制を作り上げるために、モスルポのレーダー基地が重要性を帯びたわけです。 일제가 모슬포에 전파 경계기를 설치한 것은 1944년 중반. 중국 청두에 B-29가 배치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제는 모슬포에 전파 경계기 2대를 설치하고 대공 무선부대 120명을 배치했다. 이후 이듬해 1월까지 일어난 10번의 공습 중 7번이 모슬포 경계기에 포착된다. 미군의 반격도 거셌다. 44년 7월부터 미군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남태평양상의 섬들을 차례로 탈환해갔다. 그리고 괌에 대규모 B-29 기지를 건설한다. 이제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역이 폭격 가능권에 들어왔다. 그해 10월 미군은 여세를 몰아 필리핀에 상륙한다. 미군은 이제 일본 본토를 노리고 있었다. 그 징후는 제주 남쪽 바다에서 감지됐다. 제주 표선 앞바다. 해녀들의 물질이 한창인 바다 한켠에 오래된 철제 구조물이 있다. 수심 5m 지점에 이르자 부식된 철골이 눈에 띈다. 거대한 배의 일부다. 잔해 속에선 선실의 유리창과 전등도 발견됐다. 일본 군함이라고만 이야기를 듣더라고.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일본 군함이 언제 뭐 때문에 자칫됐다는 그건 모르고 일본 군함이 자기들 이제 부모 때문에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 왜 일본 군함이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것일까? 제주시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의 해역. 45년 4월
이곳에서 일제를 경악해 한 사건이 터졌다. 당시 이곳엔 일본 군함 3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4월 14일 미군 잠수함이 나타났다. 그들은 일본 군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다. 이 온 동네가 그냥 뭐 사방이 그냥 천둥했지 그냥 빵 하는 소리로. 그냥 이 주민들 다 놀래서 말이지 그냥 산으로 다 그냥 피신했고 말이지. 미군 잠수함은 타이란트호. 타이란트는 탄약지원함 주산마루와 호위함 노미, 해방함 31호까지 일본 함선 3척을 모두 격침시켰다. 바로 여기다 올랐거든 여기. 응? 시체가. 그러니까 이제 함대가 말이지 폭파당해서 말이지 이제 침몰하면서 살아있는 생존을 하는 사람은 5개 그래. 막 이까지 들려 이까지 들어. 그 살려달라고. 미군 잠수함은 모두의 공포였다. 제주 어민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미국 잠수함이 쐈죠. 고기를 상해가 이만한 걸 잡히니까 일본 배로 알아서 이거 갖다 먹으라 이렇게 영영 흔들리니까 웃고 들어 배가 올라가더니 총으로 그냥 잡아 쏴리니. 배탕에 딱 엎드진 사람은 살고 우위 앉은 사람은 그냥 기관초로 걸려놓으니까 한국 전장 때 죽으면 보살에도 받나 외정시대로 놓으니 노무자 공춘만 하던 내만 맞고 죽어보니 죽은 사람만 억울러져. 잠수함은 제주 인근 해역의 배를 무차별 공격했다. 일본 군함은 물론 민간 선박도 가리질 않았다. 일제는 미군의 의도에 주목했다. 적의 제주도 방면 공격은 일본과 조선의 교통 완전 분단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대일 공격 기지를 추진하려는 견지에서 강행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일대의 해상을 봉쇄한다는 것은 일본군의 이러한 중국, 만주, 한반도,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해역에서 차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따라서 미 해군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일대의 해역에 대한 제공권 내지는 그 해상권을 장악해야만 하는 그런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미군의 봉쇄작전은 하늘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쪽에 여기 그저 마루다 사역을 할 적에 여기에서 사역을 할 적에 하다 보니까 까멍한 놈이 바다로 배 모양으로 이렇게 오니까 배인 줄 알았거든요. 저공 비행을 했군요. 그래서 그게 B-29라. 제주항에 B-29가 나타났다. B-29는 고사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수면 위를 낮게 날아 제주항에 접근했다. 그들의 목표는 화물선이었다. 여기 화물선이 있으니까 화물선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소위탄이라고 말하더구만요. 소위탄. 그걸 떨어질라. 빠르륵 하더니만은 그 소위탄이라고 한 놈이 이 불을 막 붙이는 모양이라. 그래가 그는 맨 불덩어리라 이래. 당시 제주항은 한반도와 일본 본토에서 병력과 군수물자가 오고 가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B-29가 11번 나왔어요. 지금 그 공수보도다. 그때 자꾸 B-29가 폭격을 해가고 상황이 불안해가니까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때. B-29의 폭격은 해방 직전까지 계속됐다. 1945년 제주도는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의 주력 무기였던 B-29와 잠수함은 제주도 일대에서 일본 배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미군은
대한해협을 봉쇄하려 했고 이것은 일제에게 크나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일본 본토마저 위험했습니다. 일본 혼슈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나가노. 일본에서 가장 깊숙한 내륙 지역인 마츠시로의 분지에 일제가 건설한 치하 요새가 있다. 갱도는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다.この広さが4メーターですね。で、これ高さが2メーター80、約3メーター。 총 길이 10.4km. 마츠시로의 지하 진지는 격자 형태로 짜여져 있다. 갱도와 방을 합한 총 면적이 32,000평방미터에 이른다. この洞窟は防空壕であるわけですね。東京にいれば空襲にさらされてますから。それからその次の、ものとしてこの中で最終的にはね、全軍の指揮を執る。 1945년 3월 10일 300여 대의 B-29가 일본의 심장 도쿄를 강타했다. 3시간 동안의 폭격으로 25,000평방미터가 불탔고 15만 명이 사망했다. 일제는 지하 안반에 굴을 파기 시작했다. 주요 시설들을 지하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다. テグという町の名前ですね。それでこのグっていう字はこれ日本人使いませんから、ですからこれはもう朝鮮の人が書いたの間違いないです。500ぐらいは前に日本に来ていて、そしてそこで腕に技術をつけた人たち、それで残りの6000近い人はこれは朝鮮半島からここで働くために連れてこられた人たち。 일제는 마츠시로 지하 요새의 정부 전체를 이전할 계획이었다. 천황궁과 주요 기관, 방송국과 전화국까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지하에 건설했다. 이것은 미국의 본토 상륙을 대비한 것이었다. 이른바 본토 결전. 이를 위해 일제는 전국토를 7개 지역으로 나누고 방어 계획을 수립했다. 본토 결전 계획에 따라서 일본의 군 배치에 변화가 온다. 당시 육군 소속이었던 가미키 사토루 씨도 명령에 따라서 한반도로 이동했다. 목포에 着いてみたときにどこへ行くんだろうかってまだわからんのです。で船に乗ってしもうて最終島の山が見えて「お前大きな島があるわ」 그는 관동군이었다.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의 선봉 역할을 수행해온 일본 육군 최강의 부대였다. 본토 결전 계획에 따라 관동군은 조선을 지키는 제17방면군에 배속됐다. 그리고 1945년 4월 17방면군의 새로운 명령이 하달된다. 결 7호 작전. 본토 결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7개의 지역 중 한반도 남부와 제주를 사수하기 위한 작전이 결 7호였다. どこから上陸するか、一つが南九州です。で次が北九州ですね。で北九州に上陸する際にはその前に要するに前進基地として航空基地が欲しい、北九州を徹底的に空襲するための飛行基地が欲しいというので、それで最終島ですねが狙われるだろうと。 결 7호 작전에 따라 17방면군 산하의 58군이 새로 창설된다.
(58군은) 제주를 독자적으로 지키기 위해 창설된 부대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제주에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를 배치했다. 그리고 만주에 배치됐던 관동군의 화력까지 집중한다. 44년 300명뿐이었던 병력이 9달 만에 10배로 불어나고 45년 8월엔 7만 5천 명에 이른다. 17박명무 사령관이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사령관에게 보고한 병력은 24만입니다. 그중에 제주도가 7만 5천이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할 이상의 병력이 제주도에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를 지키는 58군의 중점 방어 지역이 제주항과 모슬포였다. 결 7호 작전 이후 모슬포 일대는 변화를 맞는다. 항공기지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치하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알뜨르 기지에 치휘소가 있었던 치하 벙커. 송신 설비가 들어갔던 자리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송신소는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송신소가 4m. 치휘소로 쓰였던 방 뒤편으로 정체불명의 복도가 있다. 이것도 이제 16m 정도 되겠는데. 허리를 굽혀야만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 (10여 미터를) 전진하자 수직 통로가 나온다. 이게 뭔가요? 예, 이것도 연결됐네요. 예,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죠. 통로는 지하 진지 바깥으로 연결돼 있었다. 아까 그 밑에서 봤던 위랑 연결되는 그곳이군요. 예, 예. 여기 저기까지 3개가 올라와 있죠. 아, 이렇게. 예. 굴뚝처럼 지하로 연결된 통로. 왜 만들었을까? 그게 실은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생명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흙을 올리는데 폭발탕 떨어져서도 무전기를 상하자일 정도로. 항공기지의 지휘소는 적의 폭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진 내탄식 지휘소였다. 일제는 비행장의 주요 시설들을 모두 지하화했다. 알뜨르 항공기지는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지하 요새였다. 네, 이곳은 알뜨르 비행장의 지휘소로 건설된 지하 벙커입니다. 원래 다 지상에 있었는데 1945년 이후 지하로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결 7호 작전인데요. 이 결 7호 작전 이후 일제는 모든 군사시설의 지하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알뜨르 북쪽 10여 킬로미터에 위치한 기생화산 가마오름. 일제는 이곳에도 대규모 동굴 진지를 팠다. 자, 이제 오십시오. 여기가 이제 그 당시의 일본군 진지입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삽과 곡괭이로만 아주 힘들게 파낸 그런 현장입니다. 너비 1m, 높이 2m에 이르는 갱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구간만 2km. 제주의 지하 진지 중에 가장 길다. 바로 여기에 와보면 알지만 이렇게 당시에
갱목들을 이렇게 다 세우고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 꺽쇠라고 하는 부속인데 이렇게 고정을 다 시켜서 단단하게 시설을 한 다음에 또 옆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판자를 붙여서 이 가마오름 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갱도의 양쪽으로 일본군이 사용했던 방들이 있었다. 땅굴은 계속돼서 위로 이어진다. 지하 기지는 함정 형태의 참호와 수직갱도가 얽혀 모두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맨 위층의 동굴은 오름의 정상과 연결된다. 예, 출입구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정상으로. 가마오름의 정상에 오르면 일제가 이곳에 지하 진지를 구축한 이유가 한눈에 들어온다. 해발 100m에 불과한 낮은 오름이지만 알뜨르 해안 일대가 모두 조망된다. 제주 산안부 일대의 지형 지물이 한눈에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그 해안가의 어떤 그 선박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때 그 1차 해안선이 무너졌을 경우는 해안하고 한 10km 이상 떨어진 이쪽 가마오름 일대는 제2차, 제2의 주저항 진지로서 이쪽 라인에 방어하는 게 아마 결치로 작전에 성패를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곳일 수도 있죠. 가마오름은 모슬포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2차 방어선이었다. 일제의 방어선은 한라산 중턱까지 이어진다. 한라산 어승생악. 계곡을 따라 오르기를 20여 분. 그곳에 또 하나의 동굴 진지가 있었다.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 어른 키를 훌쩍 넘는 대형 동굴이 나타난다. 폭 3m, 높이 2m 남짓. 기역자형 동굴이 서로 연결된 격자형 구조였다. 이 동굴은 단순한 전투용이 아닌 사무 주거용이다. 일제는 한라산 중턱까지 진지를 만든 것이다. 해안 방어선이 무너지고 그다음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그런 주저항 진지들이 무너졌을 경우 최후의 저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복각 진지입니다. 어승생악엔 58군의 총사령부가 있었다. 이곳은 일제의 최후 저항 진지였다. 이것이 우리가 1학년 때인데 산중에 요새를 만들기 위해 일제는 닥치는 대로 주민들을 동원했다. 남인희 씨도 20살에 징집돼 구를 팠다. 하사관이 이게 그림이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막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그런 걸 가지면서 막 때려요. 놀면은 놀질 못해. 놀 시간이 없어. 이게 이렇게 해서 한가운데로 이렇게 통로지를 빻죠. 이 뒤로 시작해서 오름 꼭대기에 약 10m씩 사이에서 올라가는 길을 오름 꼭대기까지 해서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죠. 일제는 3개의 동굴을 하나로 이은 후 10m 간격으로 리을자형의 수직 행도를 파 오름 정상까지 연결했다. 그리고 그 정상엔 토치칼을 두었다. 예, 여기가 한라산 어승생악에 있는 일본군 토치카 시설입니다. 저거 콘크리트로 만들었네요? 예, 아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금 만들어진 그런 형태인데요. 당시 이런 전신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가 고지가 한 1200m 고지 되는데 이런 콘크리트 시설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여기에 어떤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건 뭔가요? 이거 구멍이 2개 있는데, 이거는 총안 같은 그런 시설 같습니다. 왜냐면 관측도 하고요. 유서시에는 여기 기총 사격할 수 있도록 사격할 수 있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눈보라가 많이 쳐가지고 시기가 좀 불량합니다만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제주도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그런 광대한 면적이 보이는 곳이죠, 여기가. 어승생학의 최후 저항 진지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일제의 의지였다. 사이고노 히도리마데라고 한 말을 썼거든. 그 일본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쌓는다. 자기네 자만을 해요. 우리는 관동군이다. 간또이다 그래. 올해는 이너가 소라냐. 자기 목숨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한다 이게. 最終党が最後の玉砕の地であ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聞きました。で、お前らはもうこんで玉砕じゃのっていう。 1945년 제주엔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옥쇠.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결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945년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전쟁이 제주도 문턱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일제에 의해 한 발 한 발 이 옥쇠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